자, 시작할게요. 자, 프린트 준비들 하시고, 필기 준비들 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할 건 너무너무 기본적이면서 울트라캡 짱으로 중요한 애입니다. 자, 필기 시간은 선생님이 따로 줄 테니까 일단 설명을 완벽하게 들으세요. 일단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머릿속에서 두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쫙 모으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이 기본 정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구나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필기한 이 내용을 백지에다가 똑같이 옮겨 쓸 정도로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 8가지 품사 정리를 할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팔품사 정리해준다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 무슨 고등학생이 팔품사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이 팔품사를 제대로 모르면 영어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팔품사라는 애가 팔품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팔품사를 어디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팔품사를 문장이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팔품사 자체에서 끝나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 팔품사라는 애들을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영어에서 문장이라는 건 뭐를 문장이라고 불러요? 일단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문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문장이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아무리 짧건 아무리 길던 총 몇 가지로 다 나뉘어져요? 딱 5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지죠. 그걸 우리가 유명한 몇 형식이라고 부르고요? 문장의 5형식이라고 부르고요. 지겹죠? 자, 문장의 5형식은 일단 첫 번째로 얘네는 문장의 5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는 다 달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1형식이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2형식이라 불리워지는 애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어라는 형태를 취하고 3형식이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주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를 취하고 4형식이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주어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라 불리워지고 5형식이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주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라 불리워지죠. 일단 문장의 형식 5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영어가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영어에 사용되는 이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5가지 형식을 외우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5가지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누구예요? 당연히 동사죠. 그럼 이 동사별로 이 동사가 몇 형식을 이끌며 이 동사는 몇 형식과 몇 형식에 쓰이며 이 동사는 뭐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개념 정리는 우리나라 말하고 라틴계에 속하는 영어는 순서가 다르죠. 알타이계족이랑 라틴계족이랑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암기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놓치는 순간서부터 영어가 완전히 암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영어에 사용되는 이 기본적인 5가지 형식과 한 8가지 품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암기가 돼야 다른 문법과 영문, 어떤 서술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문장의 5가지 형식은 뭐라고요? 완전 암기라고요. 이해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야, 이해가 눈꽃만큼도 없으니 5형식 설명하고 나서 얘들아 5형식 이해되니? 라고 물어보는 선생님이 웃긴 거죠. 5형식은 이해할 게 아니라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봐보세요. 자, 일단 문장은 이렇게 5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문장의 5형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딱 4개죠. 이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딱 4개예요. 뭐요? 주어와 동사와 보어와 목적어죠. 문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5가지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라는 이 4가지 성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요. 그럼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를 제외하고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전혀 안 줘요. 그럼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애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애들. 그럼 걔네는 문장에서 뭘 해도 돼요? 지워버려도 된다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럼 문장을 봤을 때 얘가 몇 형식이구나. 아 그러니까 얘는 뒤에 뭐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 얘는 몇 형식이구나. 그러니까 뒤에 뭐뭐가 필요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뒷부분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얘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문장 성분 네 가지는 결정적으로 뭐의 역할을 해요? 문장을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 문장으로 구별하는 역할을 해주죠. 이 문장 성분 네 가지 중 필요한데 빠진 애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불완전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완전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인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이 형식의 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당연히 완전한 거죠. 이 형식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4형식을 썼는데 4형식에 목적격 보어가 없어요.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거죠. 4형식은 목적격 보어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5형식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당연히 불완전한 거고요. 그때 완전하면 앞에 접속사 관계부사를 쓰는 거고 불완전하면 앞에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구성 성분들을 우리가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팔품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성질 먼저 구별을 합시다. 자, 이 문장의 5가지 형식은 1, 2형식과 3, 4, 5형식으로 나눠지죠. 1, 2형식에는 없는데 3, 4, 5형식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죠. 누구예요? 목적어요.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을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부르고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라고 불리워지고요. 자동사라는 애들은 동사 자체로 동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타동사라 불리워지는 3, 4, 5형식의 동사들은 동사 자체만으로는 동사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뭔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용어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얘는 1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동사 외에 필요한 게 전혀 없죠. 그래서 동사만으로 완전해진다라고 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동사만으로 완전하지 않죠. 뒤에 뭐가 필요해요?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동사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에 반해서 3, 4형식의 동사들은 둘 다 뒤에 목적어만 있으면 완전해지죠. 그래서 얘네를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그에 반해서 얘는 목적어만 있으면 안 되죠. 뒤에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인 용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별하는 방법이랑 그럼 자동사 중에 1, 2형식을 구별하는 방법, 타동사 중에 3, 4, 5형식을 구별하는 방법, 그건 이제 뒤쪽에 동사 파트에서 선생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 방법이 있어서 먼저 시작하면 필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품사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사용하는 8가지 팔품사 중에 첫 번째 품사는 명사라는 품사예요. 자, 일단 이 명사라는 품사의 개념은 뭔가에다 우리가 뭘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명사라는 애들은 우리가 이름을 붙인 약속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들 영진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럼 선생님이 명사 영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물건이 있을 때 이걸 칠판 지우개라고 이름 짓자. 그럼 이게 칠판 지우개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 대부분 팔품사의 명사를 구별할 때 여러분들은 5가지로 나눴을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명사, 집합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추상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완전 쓰잘데기 없는 애죠. 명사는 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문장에서 쓰이는 순간 무슨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얘는 문장에서 쓰이는 순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라는 기능을 하게 돼요. 영어에서 명사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문장에서 쓰이면 무조건 주목보 중에 한 가지 역할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주목보의 역할이 필요 없는데 명사가 쓰여 있으면 그 문장은 어떻게 된 거야? 어법상 잘못된 문장인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사용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이 명사는 겁나 중요하겠죠. 왜? 문장 성분은 딸랑 4개인데 그 4가지 중에 3가지 역할을 이 명사라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를 얼만큼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 해석과 분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면 얘는 주목보의 역할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영어에서 명사라는 품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에서 명사처럼 쓸 수 있는 종류를 전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처럼 쓸 수 있는 애들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수업 중간중간에도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영어에서 명사라는 품사로 쓰일 수 있는 애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당연히 명사가 있죠. 이 명사는 태생의 명사예요. 알파벳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했을 때 명사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당연히 어떤 애들이 있었고요. 데스크라던가 뭐 카라던가 북이라던가 이렇게 알파벳이 만나서 아예 태생이 명사인 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명사라는 애들을 계속 쓰면 어때요? 너무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명사 하나 써볼까요? 명사입니다. 뉴모노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실리코볼 케노카노코니오시스라고 해서 규성 집회증이라는 명사예요. 영어 명칭이고요. 영어에서 제일 긴 명사입니다. 자, 봐보세요. 자, 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계속 쓴다고 해보세요. 우리 아빠가 규성진폐증에 걸렸다. 규성진폐증은 위험하다. 규성진폐증을 어떻게 치료할까? My father got the pneumono ultra microscopic silicone volcanoconiosis. Pneumono ultra microscopic silicone volcanoconiosis is very dangerous. How to cure the pneumono ultra microscopic silicone? 명사 얘기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죠? 이 명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명사를 뭘로 간단하게 바꾸기로 해요? 대명사라는 애로 간단하게 바꾸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뉴모노 울트라스코픽 마이크로스리코블 카노코니오시스는 대명사 이수로 슬쩍 바꾸면 끝나거든요. 됐습니까? 대신 대명사를 쓰는 순간 이 대명사는 성질이 바뀌죠. 대명사는 명사의 기능을 할 수는 있으나 뭐의 기능밖에 못해요? 주어랑 목적어의 기능밖에 못해요. 대명사는 보어의 기능은 못합니다. 이게 나온 김에 규성진폐증이라는 제일 긴 영어 단어고요. 액센트가 2개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P는 묵음이고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영어를 거짓말 안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 알파벳을 외웠어요. 선생님이 집이 시골이어가지고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중학교 공부 알잖아요. 그냥 외우라는 거 외우고 준비하면 성적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좀 날고 기고 했거든요. 전교 3탑에 항상 들었었거든요. 근데 영어가 엄청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항상 경쟁하던 친구 한 놈이 와서 선생님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야 최영진, 최영진. 아 선생님 이름이 최영진입니다. 그래서 최영진이. 야 최영진, 너 영어 제일 긴 단어 아는 거 뭐야?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컴플렉스인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 컴플렉스하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너 제일 긴 영어 단어 아는 게 뭐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진짜 순수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순수하고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펀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막 완전 자지러지면서 막 복도 뛰어다니면서 야 최영진 제일 긴 영어 단어 아는 게 엘리펀트네. 아 쪽팔려.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상황이.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집에 가서 미친 듯이 울었지. 미친 듯이 울면서 사전을 다 뒤졌어요. 그때는 선생님 때는 사전이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사전을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딱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2시간 반 동안 외웠습니다. 스펠까지 다. 왜냐면 그냥 이 단어를 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스펠까지 써줘야 되잖아요. 4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영어에서 제일 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2시간 반 동안 울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복수해야죠. 그 친구한테 갔어요. 야 어제 네가 갑자기 질문해서 내가 당황해서 말을 못했는데 근데 너는 제일 긴 영어 단어 아는 게 뭐야? 그랬더니 헬리콥터라네. 죽여버리려다가 그래서 헬리콥터가 좀 더 길어서 뭐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 단어를 쫙 써줬죠. 야 내가 이 단어 아는데 네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가 이 단어 생각이 안 나서 헬리콥터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선생님의 영어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영어가 완전 컴플렉스라고 했잖아요. 진짜 컴플렉스였거든요.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딱 외우고 그거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어요. 알파벳도 단어 아는 것도 거의 없고 너무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단어도 아는 게 얼마 없고 굉장히 컴플렉스였는데 이 단어를 딱 외웠더니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영어에서 제일 긴 단어야?
아, 그럼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 못 외우는 단어는 없겠네. 아, 그럼 내가 외우려고 하면 영어 단어를 다 외울 수 있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자. 이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어요. 자신감이요. 영어는 일단 이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해. 아, 나는 빈칸 풀어봤자 다 틀려. 나는 이거 못해. 이런 학생들은 100%다 틀립니다. 그리고 영어는 자신감이 중요한 이유가 모든 언어는요. 일단 발성이 돼야 돼요.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옴으로써 자동적으로 청력으로 공부가 한 번 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느냐 말을 안 하느냐의 학습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소리 내서 공부한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거나 할 때 가능하면 소리도 많이 내시고 수업 중에 모르는 거나 막히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은 이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문법적인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선생님 혼자 나름대로 별의별 법칙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해주잖아요. 주요 명제충, 빌 게이츠를 생각해 이런 거 계속 다 해주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하도 안 해줘서. 그러니까 영어라는 이 과목은 이 자신감을 꼭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내가 일단 자신감이 없기 시작하면 영어를 멀리 하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과목들은 다 똑같이 내가 멀고 재미없게 느끼면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얘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조금 사설이 길었죠. 자, 어쨌건 요 단어를 이런 식으로 긴 명사를 대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대명사라는 애를 쓰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애는 명사구라는 애가 있어요. 자, 영어에서 구는 뭐를 구라고 불러요? 구의 정의가 뭐예요? 구는 무조건 단어 2개 이상이에요. 무조건 단어 2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2개가 절대 뭐의 관계여서는 안 되고요. 주어 동사의 관계여서는 안 되겠죠. 왜? 주어 동사의 관계면 문장이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구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선 단어 2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어 2개 이상이 묶여서 뭐의 기능? 품사의 기능. 예를 들어서 더, 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구나. chip the book이라고 얘기를 아이씨 순서를 왜 이래 더 chip the book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더 칩은 구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더 칩이라는 애는 덩어리로 하는 역할이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얘를 묶어서 더 칩 북이라는 표현을 쓰면 얘는 단어 3개로 이루어진 명사 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구라는 이 개념은 뭐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 단어 2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해져요. 근데 영어에서 명사 구라고 불리워지면서 구의 형태를 띠면서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누구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우리 워낙 많이 봤던 애죠? 영어에서 더 플러스 형용사. 원래 형용사 앞에는 관사를 못 붙여요. 그런데 특이하게 형용사 앞에 관사 더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둘로 나뉘어지죠. 뭐하고 뭘로 나뉘어져요? 형용사 플러스 people이나 형용사 플러스 thing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이때 중요한 특징이 생기는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플러스 people이 되면 얘는 무슨 취급이 되는 거고요? 얘는 복수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형용사 플러스 thing을 쓰게 되면 얘는 뭘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단수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으로 이거 한번 봐볼까요? The aged was not happy. 선생님 조금 축약을 시킬게요. 자, 원래 문제는 여기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The aged was not happy래요. 그럼 이때 aged, 우리 aged는 나이든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때 the aged는 aged people이에요? aged thing이에요? 당연히 aged people이죠. 우리 사물한테 나이 들었다고 하진 않잖아요. 야, 책사가 너 나 참 나이 많이 들었다고 죽겠네.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이때 the aged는 뭐를 의미해요? aged people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A는 aged people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럼 뒤에 비동사가 wa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we가 돼야죠. 이게 재작년 수능 문제예요. 재작년 수능 어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팔품사와 관련된 기본 어법은 그냥 기본 어법 내가 쉽게 해야지가 아니라 요즘 대두되고 있는 모의고사이나 수능에 나오는 어법의 단순화, 어법의 표준화와 관련돼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 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네와 함께 이어지면서 명사 구로 쓰이는 대표적인 애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선생님은 동사 원형을 루트 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V 많이 하네. 루트 V라고 해서 이게 동사 원형이죠. to라는 애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게 되면 얘는 당연히 투부정사 뭐가 되고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 해석할 땐 동사하기 또는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들어가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하죠? 세 번째는 동명사라는 애예요. 원래 동명사라는 애는 동사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ing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구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대부분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꼬리를 달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구로 취급을 해줘요. 이렇게 쓰이는 동명사구는 당연히 해석이 뭐랑 똑같고요? 투부정사와 완전히 똑같아요. 동사하기, 동사하는 것. 그래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을 구별하지 않아요. To study English is hard는 studying English is hard로 똑같이 바꿨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네와 함께 네 번째로 쓰이는 명사구는 뭐가 있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애들이 있었죠. 영어에서 특이하게 의문사를 쓰고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순간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구가 됩니다. 해석할 땐 의문사하게 동사할지라고 해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의 변형의 형태로 의문사를 쓰고 나서 의문사, 명사, 투부정사라는 구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명사를 동사할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명사구라고 불리어지는 네 가지 전체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와 함께 이제 네 번째로 누가 들어가요? 명사절이라는 애들이 들어갑니다. 처음 보는 애들은 거의 없죠? 이제 이런 애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명사절이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첫 번째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고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쓰는 애가 있었죠?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that은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들어가죠. 대신 명사절은 해석할 때 항상 뭐를 주의해야 돼요? 동사의 시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해석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게 문장 전체의 의미에 큰 역할을 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했던 것, 주어가 동사할 것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쓰면서 주어 동사의 형태를 쓰는 거고 얘와 함께 두 번째로 누가 있었어요? 역시 접속사로 쓰이는 whether라는 애가 있었죠. whether 역시 명사절 접속사로서 해석할 땐 주어가 동사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주어가 동사가 자동사형일 땐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애였었고요. 그리고 얘와 함께 세 번째로 접속사로 사용되는 애는 누가 있었고요? if 명사절이 있었죠. if 명사절 역시 뒤에 주어 동사를 쓰게 되고 if 명사절은 해석이 뭐랑 똑같아요? whether이랑 완전히 똑같죠. 대신 if 명사절은 조건이 있었죠. if는 명사절로 쓰일 때 주목보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죠. if 명사절은 명사절이지만 무슨 역할밖에 못해요? 목적어 역할밖에 못해요. 그 중에서도 뭐의 목적어 역할밖에 못해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if는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는 절대로 사용이 안 돼요. 이해됩니까? if 명사절은 항상 뭐 뒤에서만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리고 얘와 함께 네 번째로 누가 있어요? 이제 관계대명사로 들어가죠.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명사절 역할하는 애가 누구예요? 당연히 what절이죠. 관계대명사는 what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런데 관계대명사 누구만? what절만. 관계대명사 what절은 뒤에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동사가 나오죠. 당연히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는 것,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럼 명사절 what절과 명사절 that절은 해석이 완전히 똑같죠. 당연히 차이점은 얘는 접속사라 뒤에 완전한 문장, 얘는 관계대명사라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다섯 번째로 사용되는 명사절은 뭐가 있었고요?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 영어에서 사용되는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애들은 딱 3개밖에 없어요. whoever 먼저 합시다. whoever, whichever, whatever. 전부 다 관계대명사 뒤에 ever를 붙이는 형태죠. 복합관계 부사는 여기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만 명사절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이 복합관계 대명사들은 해석할 때 뭘 주의해야 돼요? 항상 동사랑 묶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whoever는 동사 하는 누구든, whichever는 동사 하는 어느 것이든, whatever는 동사 하는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선생님, 어느 것이든과 무엇이든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야,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져라. 네가 원하는 어느 것이든 가져라. 차이가 뭐예요? 안 되죠, 구별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무엇이든과 어느 것이든이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의문사 위치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운 문장이 뭐예요? Do you like cup or which do you like cup or tea라고 물어보죠. which를 사용하게 되면 which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로 항상 선택 범위를 정해줘요. 그래서 whichever를 사용하는 경우는 앞쪽에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무조건 나옵니다. 나는 옷과 돈과 가방이 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져가라. 그럼 이때는 whatever예요, whichever예요? whichever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네가 원하는 어느 것이든 가져가라. 이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whatever를 쓰는 거예요. 딱 가져갈 수 있는 종류를 정해주지 않았죠. 이해됩니까? 이걸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whichever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whatever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선생님의 해석은 일부러 거꾸로 해준 거예요. 어느 것으로 나오든 무엇으로 나오든 이 두 개는 해석이 똑같은 거고,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whichever, 안 정해져 있으면 whatever.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쓰이는 접속사, 마지막 쓰이는 명사절은 공간이 조금 작네요. 선생님은 여기로 끌어와서 할게요. 공간이 그나마 좀 있으니까. 일로 끌어와서 관계 부사절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딱 봐도 알겠지만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은 당연히 명사 기능을 못하죠. 얘는 부사 기능을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 부사절이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앞에 선행사라는 애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요.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가 생략되는 순간 이 선행사의 해석을 관계부사가 흡수해버리거든요. 당연히 선행사들은 전부 품사가 명사고요. 그럼 명사의 기능을 얘가 흡수하니까 명사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대신 관계부사 앞에 있는 선행사는 아무 때나 막 지울 수 없어요. 관계부사 앞에 지울 수 있는 선행사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의 선행사를 우리는 대표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관계부사로 불리어지는 애들은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when, where, why, how 요 4개밖에 없잖아요. 이 when에 걸리는 대표 선행사는 더 time이에요. 시간이라는 선행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where에 걸리는 대표 선행사는 더 place라는 애예요. 장소라는 애가 되죠. why의 대표 선행사는 더 reason이라는 애예요. 이유죠. how의 대표 선행사는 더 way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와 대표 선행사는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지워도 상관없어요. 둘 다 지우는 건 안 되지만 둘 중 하나는 언제든지 지워도 됩니다. 그 중에 the way, how는 아예 법칙으로까지 잡아놨죠. the way, how는 아예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쓴다라고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앞에 the way가 생략되면서 사용되는 이 how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요? 어떻게라고 해석하지 않고 방법이라고 해석하죠. 왜? 선행사가 지워지면서 선행사의 의미를 how가 가지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time과 the place, the reason, the way라는 대표 선행사가 지워지면서 when은 뭐뭐하는 장소, 뭐뭐하는 곳이라는 명사절로 쓰이고요. where는 미쳤군요. 뭐뭐하는 시간이라고 쓰이겠죠. 그리고 where는 뭐뭐하는 장소, 얘가 뭐뭐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why는 뭐뭐하는 이유, how는 뭐뭐하는 방법.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를 달아서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 주어가 동사하는 곳,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이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명사라고 불리워지는 애들 싹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명사류는 없습니다. 그럼 명사라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자리에 선생님이 설명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3가지 종류가 딱 나와 있으면 얘네가 문장에서 무슨 기능? 주목보 중에 한 가지 기능은 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목보가 필요한 자리라면 얘네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명사류를 써야 되는데 이 13가지 명사류 중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당연히 그 문장은 뭐가 된 거예요?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겠죠. 이해됩니까? 이 명사류라는 애들은 달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해석법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명사류들을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준다고 했죠. 명사류 13가지는 위에 있는 이 3가지와 밑에 나와 있는 10가지로 나눠져서 이렇게 딱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얘네와 함께 이 세 부류 명사 구중에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이렇게 잘려야 돼요. 그리고 외울 때는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고스란히 외우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이 두 개의 문법적 특징은 뭐였고요? 일단 명사나 대명사나 더 플러스 형용사는 쓰일 때마다 뭘 구별해야 돼요? 얘는 단수인가 복수인가를 쓰일 때마다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is를 쓸지 are를 쓸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나머지 10가지 애들은 문장에서 사용이 될 경우 무조건 무슨 취급밖에 안 당해요? 단수 취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얘네는 싹 다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근데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얘네는 단수 동사로 단수 주어로 쓰이고 당연히 if는 주어 기능을 못하니까 주어 자리에 올 일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what절이에요. 2학년 때까지는 what절이 단수절이다라고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3학년 때서부터 what절은 복수절의 의미도 가져요. 왜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 똑같은 표현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thing, which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things, which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절은 단수 취급이 되기도 하고 복수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3학년 학생들은 그걸 주의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연계교재하면서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수, 복수의 구별이 있었고 두 번째로 뭐의 차이가 있었어요? 요 라인을 기준으로 가주어, 진주어 차이가 있다고 했죠. 위에 나와 있는 이 세 부류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를 못 써요? 가주어, it을 절대로 못 써요. 그에 반해서 밑에 나와 있는 나머지 10가지는 길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뭐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가주어, it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는 it이라는 가주어를 내세우고 이 진주어들을 무조건 문장 뒤로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어가 길고 짧고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이 세 가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로 구별을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먼저 필기를 하는데요. 잠깐요. 자, 일단 필기할 때 여러분들 그 교재에 필기하는 사람들은 눕히세요. 세로로 눕히세요. 프린트를, 책을. 그렇게 눕히셔서 여기에 팔품사 시작하시고 문장의 오형식은 오른쪽 귀퉁이에 최대한 붙여서 필기를 하세요. 얘는 여기 자체에서 해석하고 끝날 겁니다. 요게 다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다 이제 쫙 이어서 갈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위쪽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붙여가지고 일렬로 정리를 하세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필기할 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써주는 것들 있죠? 요 빨간색으로 써주는 건 가능하면 다른 색깔 펜으로 눈에 띄게 좀 써주세요. 요 빨간색 애들이 문법 포인트들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필기 먼저 한번 해주세요. 팔품사 중에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건 당연히 명사입니다. 종이? 아까 달라고 썼는데도? 세로로 눕혀서 길게.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팔품사 문장의 성분 이렇게 쪼르륵 나올 수 있게. 아마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는 꽉 찰 거예요. 필기가.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말고 네모란으로 되어 있는 거 통째로 쓰세요. 거기 쓰면 거기다 쓰는 게 나을 건데 이거 잊어버릴까 봐. 일단 종이는 갖다는 줄게요. 여러분들은 쓸 때 얘네들을 밑으로 최대한 이렇게 쭉 길게.